네, 방송 보시며 댓글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겠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많이 공감하실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노후가 걱정이야. 자식한테 폐 안 끼치려고. 걔네들 키우느냐고 고생했는데, 그죠? 참전 유공자인데 63만 원 받거든요. 63만 원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연금에 한 200만 원 나오는데 부족하죠. 손주가 넷이나 되니까 용돈도 줘야 되고 여유 있게 살려면 그래도 400만 원 이상은 돼야 돼요. 네, 저희한텐 뭐 어머님, 아버님, 삼촌, 이모 세대들 말씀이셨는데 자, 먹고 사는 문제 참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와닿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자, 오늘 돈이 되는 경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르신들 목소리 들으셨는데 요즘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좀 체감이 확 되시나요? 장수가 축복이어야 하는데 들어보니 리스크예요. 봤더니 더블 케어, 위아래로 다. 자녀까지만 봉양하면 좋은데 세 번째 분은 손자까지 보죠. 트리플 맞아요. 케어. 자녀분이 결혼하면 봐주실 거예요, 손주? 지금으로선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요? 아, 금수저시군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르신 중에 마처 세대에 속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 마처 세대 요즘 많이 하는데 처음 듣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제 마처 세대가 뭐냐? 부모를 이제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마. 그런데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그래서 마처 세대가 된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 1955년생부터 63년생, 그리고 특히나 1960년대생은 내년부터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60년생 비중이 꽤 많습니다. 850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4%. 꽤 많이 차지하네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위아래 세대를 봉양하다 보니까 정작 내 자신은 누구한테 셀프 케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있었어요, 유사하게. 미국은 40년 전부터 샌드위치 세대. 샌드위치 세대. 네, 샌드위치 세대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더블 케어다. 위아래만 봉양하면 좋은데 손주까지 받은 게 트리플 케어다 보니 이런 마처 세대의 경우에는 10명 가운데 9명은 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 중 1명은 야, 나 혼자 살다 고독사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앞세대, 뒷세대 좀 부양해야 되는 세대니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요. 시민 50분과 인터뷰했더니 응답자의 한 70% 정도가 노후 준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조사를 보니까 지금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변 한 62%인데 준비가 다 넉넉한 게 아니라 앞서서 이제 국민연금 받는데 한 63만 원 받고 야, 지금 연금 한 200만 원 받는데 애들 손주 보려니까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퇴직 후 연금 언제부터 받습니까? 만 65세부터 받거든요. 연금 공백이 발생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를 놓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상당수 선진국들은 이 노후 이유를 누가? 국가가 연금 제도로 보충을 해주지만 우리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된 게 1988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국가가 돌봐줄 것이다. 이건 희망 고문이다. 이분들께는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마처 세대는 자연히 이제 수입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수입에 어쨌든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께 추천해 주실 어떤 수입 대책 마련책 있을까요? 그나마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60대 이상이에요. 경제 고속 성장할 때 자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집 한 채 정도는 갖고 있다라는 분들은 이른바 주택연금. 자녀보다 집이 효자다라는 겁니다. 집이 효자다. 맞습니다. 집이 효자다.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매달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지금 2월 가입자를 봤더니 12만 명 이상이 가입을 했어요. 꽤 되시는군요. 맞습니다. 가입한 주택 가격 얼마 안 돼요. 3억 8천만 원 정도의 집을 맡겨서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으니까 국민연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주택연금 추천해 주셨는데 고려 사항도 있을 테고 또 주의 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가 기준으로 공시 시가 기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 이게 가장 큰 특징이 가입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네. 사망할 때까지 매달 계속 연금이 이어진다. 나온다라는 예.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가입 시점 주택 가격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집값이 더 오르면 해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아까웠다. 맞습니다. 보는 그러면 게, 약간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예. 초기에 보증 수수료 돌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이후에 해지하고 난 다음에 재가입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집을 좀 줄여서 자녀가 이제 대부분 출가하고 나면 집 크기가 좀 크잖아요. 집을 줄여서 일정 부분 현금화하고 그걸 좀 재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요.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22%인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 내고 있는 펀드를 일단 팔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마처 세대는 이 부분, 이 수익 내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 지금 팔아야 됩니까? 갖고 있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금투세 폐지 논란이 여야, 그러니까 진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야 내년 시행 이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야당은 무슨 얘기냐 부자 감세다. 얼마 되지 않는 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얼마나 돼. 이러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소야대 국면에서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은 5천만 원 이상이지만 펀드와 같은 다른 금융 상품은 250만 원 초과하면 2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매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국내 주식을 팔고 올해만 거의 15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어디 가서 주식 사고 있느냐? 미국 주식 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사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여기는 하루에도 주가가 뭐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네. 오르내림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단기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 논란은 좀 공론화가 좀 필요합니다. 중간에 뭐 어떻게 되느냐를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최근 정부 정책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은 게 종합부동세사라고 하죠. 이제 종부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이 이 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산층 그리고 마초 세대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어요. 네. 아니 이게 지금 투기 차단하고 집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근데 문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각종세를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2022년 종부세 내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부세 지금 그 100만 명이 넘어서 이제 윤 대통령이 폐지하자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성태훈 정책실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사실상 좀 폐지하자라는 네. 의견을 제시했는데 종부세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종부세가 과연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네. 이게 좀 미미하다라는 거. 또 하나는 종부세 내는 이 집주인의 경우 그 부담을 임차인한테 전가한다라는 거. 또 하나 앞서서 이게 종부세라는 게 주택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를 없애자라는 건데요. 내가 만에 하나 종부세 이제 대상자다. 특히나 종부세 이제 기초 일괄 종부세에 대한 공제가 10억 원 정도로 지금 27, 8년째 유지가 되다 보니 네. 아마 이제 집 한 채 예를 들어서 15억 원 같은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남겼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세금 내야 됩니다. 한 2억 원 이상 세금 내야 2억이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부세와 함께 이제 상속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속세 얘기 나온 김에 상속세를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마초 세대 분들 입장에서 어르신분 입장에서는 좀 있는 재산 좀 물려주는데 뭐 거의 절반대 가면 어떡하냐 얘기 나오고 있고 OECD 국가만 봐도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를 50% 적용받고요. 예. 최대 주주는 20% 할증이 돼서 60%로 껑충 뜁니다. 네, 60%까지. 그러면 OECD 국가 38개 국가 가운데 15개 국가는 종부세가 아예 상속세가 없고요. 예. 19개의 국가가 우리처럼 이제 상속세를 걷고 있는데 상속세 평균도 보면 이제 한 26% 정도이니 성태훈 정책실장은 이걸 3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건데요. 앞서 제가 이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 추세냐? 상속세보다는 받는 만큼 개인별로 상속세.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26조 남기고 12조 원을 삼성과 전체한테 매겼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각자 받은 개인별로 받은 만큼만 내자.
그걸 유산 취득세라고 뭐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별로 받은 맞습니다. 정도만. 예. 그러면 조금 이제 공제율이 낮아지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본이득세. 상속은 처분한 게 아니잖아요. 주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속받은 사람이 그 주식을 처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세금을 물리자. 자본이득세로 바꿔야 한다라는 실제로 이득을 낳았을 때 그만큼만 맞습니다. 세금을 부과하자. 그런 얘기가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 달 정도 다가온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를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흥미롭게 전개된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적 기자. 자, 총선 때 합을 맞췄던 원희룡 장관이 오늘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같은 날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한동훈 대세로드로 흘러갈 줄 알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역대급 흥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원희룡 전 장관 측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같은 장소, 같은 일시에서 시간만 1시간 다른 상황인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 역시 같은 날에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장관은 오늘 오후에 국회를 직접 찾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동지였던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의 대결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네,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이 순으로 출마 선언하겠다. 자, 흥미로운 내용인데, 자, 원희룡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자, 출마 선언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그건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였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당내에서는 결국 이 친윤계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 됐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 어제 출마 관련 선언을 하기 전날인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엘살바도르 대통령 특사 관련된 보고를 위한 자리였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 역시 캠프 사무실을 꾸린 그제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MBN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대로 이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열심히 해보라며 답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주목받았던 유승민 전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 뜻을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그럼 관련 내용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4파전 양상인데 가장 관심이죠. 동지에서 적으로 만나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 호흡 맞추던 예전의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나 이거 사줘요. 돈이 없어 지금. 나 이것도 사줘요. 자 이걸로 이걸로. 사실은 손님 동생 하시죠. 그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요. 네, 이랬던 두 사람인데 이제는 당대표를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저희가 적으로 표현했는데 적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쟁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굉장히 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그 현재 판세는 이제 그 1강 2중, 1강 2중. 그다음에 그 윤상현은 좀 약하죠. 네. 1약 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예.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그 결선 투표하고 누가 이제 2등 할 것인가. 네. 이게 좀 관심이 가요. 1차에서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1등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과반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문제되고 네. 나중에 결선 가면 원희룡하고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현재 그 윤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가장 이제 윤심을 얻고 있는 거는 원희룡, 그다음에 나경원, 그다음에 누구로 단일화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누구로 단일화가 2등으로 네. 2등으로 그 두 분 중에 누가 2등하느냐 따라서 이제 단일화되고 현재 윤 대통령의 마음은 1순위가 원희룡, 그다음에 나경원, 그다음에 아직은 한동훈 위원장은 잘해봐라고 했지만 예. 아직은 이제 그 약간 비윤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변수가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이제 다른 대선주자들은 누굴 밀까?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홍준표 또는 이제 오세훈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보기엔 나경원을 밀 것 같아요. 왜? 원희룡하고 이제 한동훈은 경쟁자잖아요. 대선주자입니다. 네. 근데 나경원은 대선주자가 아니고 아마 서울시장 정도 꾸밀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다른 대선주자들이 이미 홍준표 시장은 나경원 지지를 했어요. 예. 오늘 이게 또 대구도 가잖아요. 아마 이제 이것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한전 위원장 측에서 어제입니다. 출마 선언하면서 이번엔 잘할 수 있다.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총선 뭐 책임론 있지 않습니까? 패배 책임론. 여기서 좀 벗어나겠다. 이런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확실히 뭐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 패배의 책임을 좀 색다른 방식으로 지는 것 같아요. 보통의 정치권에서 선거에 패배한 사령관, 장수는 사실 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성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국민의힘은 내가 이번엔 더 잘하겠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 처음 기회를 줬을 때 잘했어야지 이번 두 번째 기회를 주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반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비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 예. 이 구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파출소 지나면 경찰서 나온다고. 친윤에서는 계속해서 친윤 주자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데 나경원이에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친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했는데 한동훈이랑 경찰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이라는 소방수를 찾았다. 그래서 이 원희룡이라는 소방수가 비윤 반윤이라는 불을 잘 끌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이제 다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이제 현역들이 캠프에 합류를 할 겁니다. 예. 그럼 그 현역들이 합류한 규모를 보고 대충의 대세가 누구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론조사가 나오면 나머지 관망하고 있던 중진들이 다시 또 합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서 변호사님. 캠프의 구성, 뭐 초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이 의원별로 모일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씩 나뉘지 않을까. 지금 한동훈 캠프도 이제 한 30명 가까이 이야기를 합니다. 친윤 중에도 이제 그 배현진 의원, 그다음에 그 박정훈 의원, 또는 이제 그 박정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게 한동훈 캠프로 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또 한 절반 정도는 원희룡 캠프도 이제 친윤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핵심 친윤들은 원희룡 캠프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 나경원 의원은 이제 원내잖아요. 두 명은 원외죠. 예. 원내 5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좀 모일 걸로 봐요. 따라서 거의 저는 한 3분의 1 정도씩 나눠지지 않을까. 비슷비슷할 이렇게 것이다. 예측합니다. 예. 그렇군요. 현역 의원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서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네. 이게 그러면 대선까지 나가겠다, 가보겠다 이런 뜻까지 내포된 걸까요? 어떤 걸까요? 당연히 그렇다 봐야죠. 한 위원장은 이제 뭐 서울시장을 권하는 분도 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한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이제 그 대선이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아직 대선보다는 서울시장이나 그래서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이 오히려 이제 나경원을 밀어줄 수도 있는 이런 상당히 이번에는 워낙 변수가 많아요. 워낙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 최고위원 러닝메이트가 누가 될지 관심인데 장가희 기자,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이 이 대변인 사퇴하고 최고위원 출마 의지 이거 굳힌 것 같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기자들에게 이 어떤 형태로든 전당대회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 원내 수석 대변인직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입장이 좀 더 확실히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고위원으로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변인직에서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 끝에 어제 원내대표에게 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하려면 당원 당규상 이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는 모든 당직에서 사퇴를 해야 하고요. 또 전당대회 후보자가 아닌 현역 의원은 이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장동혁 의원이 당직에서 사퇴하는 건 당연히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라면서 이 출마의 뜻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격려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한 전 위원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한 게 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갈 거라고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소 변호사님, 어제 한 전 위원장이 그제죠. 윤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출마하겠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이 열심히 해봐라라고 저희 MBN이 취재해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뭐 어떻습니까? 당정 관계 앞으로 잘 나가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출마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읽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반윤의 길을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출마 선언할 때 기자들이 물을 거예요.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아마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하자. 대통령이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예. 그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성력은 없다.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하자. 이럴 것 같아요. 애매한데요?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소환하라는 게 눈높일 수도 있고 네. 또 이게 성력 없다는 게 애매하잖아요. 네. 아마 이렇게 피해갈 것 같아요. 딱 부러지게 반윤 기치 들면 네. 전당대회에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비윤 정도는 표현이 맞는데 네. 완전히 적극적인 반윤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번에 재밌는 게 이번엔 개인 경기가 아니고 4인 1조 팀 경기예요. 네. 이 말은 이제 러닝메이트를 아마 각 후보마다 한 3명 또는 4명 이렇게 같이 놓을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안정적인 지도 체제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저는 4인 1조의 팀 경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명 정도는 뭐 아까 장동혁 의원 나왔지만 그다음에 누가 박정훈 있을까요? 의원. 박정훈 의원. 그다음에 청년에서 또 하나 낼 겁니다. 또 여성도 하나 있을 이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요. 이 윤 대통령한테 한 전 위원장이 불쑥 전화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만남이라든지 통화라든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었으면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러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한 위원장이 출마 결심 전에는 사적으로 만나는 걸 부적절하다. 계속 거절했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이번에 처음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윤 대통령이 열심히 해봐라라고 했을 때 그 뭐랄까요 반응의 톤이 퉁명스러웠을까요? 진심으로 열심히 해봐라고 했을까요? 그냥 이제 의례적인 덕담이라 봐야죠. 아마 마음은 윤 대통령의 마음은 저는 원희룡한테 가 있다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한 전 위원장과 용산과의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가장 관심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논평 해주셨는데 비슷하십니까? 좀 다르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뭐 삼자적인 입장이니까 더 객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당권 레이스에서는 크게 척지지 않으려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반윤으로 각을 세우려고 했다면 전화도 않고 저는 당대표가 된 다음에 찾아가는 네. 지도부와 함께 그런 구도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어쨌든 전화를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원론적인 얘기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한 이유가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인기가 많긴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좋아하면서도 이 사람이 되면 대통령하고 불화가 심해져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합을 못 맞춰서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엄청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아래서 제대로 된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원구성이라든지 특검 발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지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그 야당에 대한 견제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당권과 관련해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매우 안 좋게 볼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대세인 건 알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서 변호사님. 그리고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알려지는데 윤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을 약간 뭐랄까요 밀어줬다 이런 느낌인데 한동훈 위원장과 같은 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좀 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원희룡 후보가 이제 그 특사로 갔다 왔잖아요. 엘살바도르요. 예. 특사 갔다 오면 이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아마 저는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제 그 캠프 사무실이나 아무 준비가 없어요. 원희룡 전 장관이요? 예. 이 말은 게 처음부터 계속 나올 의사였다면 뭔가 이게 준비가 돼 있었겠죠. 뭐 오늘 보니까 윤상현 의원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다. 당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무 준비가 뭐 사무실 어디 없고 네. 누구에게 사람은 누구를 뽑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놓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강하게 권유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 추측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같은 날 다 출마 선언하잖아요. 이거는 옛날에는요 서로 이제 동업자 정신이 있어가지고 날짜를 하루씩 피했거든요. 그래 언론에도 이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1시, 2시, 3시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 그만큼 이게 가장 역대 치열한 경선, 치열한 이게 경선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인물이 윤 대통령을 동시에 만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의도한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윤 누가요? 대통령 입장과 이 두 의원, 두 후보들 이제 두 후보가 되겠죠. 뭐 윤 대통령한테 전화한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걸? 한 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이 의도한 게 아니고 아마 이제 캠프에서 척을 지면 안 되니까 전화 드리라 해가지고 한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전화 드린 거고요. 누군가 옆에서 좀 추천을 뭐 계속 그렇게 강권을 권유했죠. 예. 참모들이 대통령하고 이게 척을 지면 안 된다. 이래서 전화를 드린 거니까 대통령이 덕담으로 받은 거고 실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만나서 출마 권유한 거는 원희룡 후보다. 따라서 이게 두 분이 같은 날이지만 전혀 성격이 틀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나경원 의원을 이제 친윤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좀 미는 것처럼 보였다가 말씀대로 하면은 원희룡 의원 쪽으로 좀 약간 선회한 느낌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저는 처음부터 친윤들은요 원희룡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길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희룡 장관에게 설득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5월에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니까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접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찾다가 그나마 나경원 의원만 설득을 해서 친윤이 후보로 세울 수가 있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각이 서고 또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자꾸 친윤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니까 친윤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이 좋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사라든지 누굴 추천을 할 때 중요한 게 이길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기껏 당대표 만들어놨는데 본인들을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는 원희룡 전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고 저는 최고위원들을 친윤 세력으로 좀 점령을 해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견제를 하는 저는 그런 전략으로 선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온 얘기지만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됐던 결선 투표제가 이제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가 기자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결선 투표제는 첫 전당대회 날인 7월 23일에 이 50% 이상을 득표하는 사람이 없으면 7월 28일 1위 그리고 2위 후보를 놓고 또 이 투표를 치르는 거를 말하는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외에도 3명의 후보들이 있는 만큼 한 전 위원장이 1차에서 만약에 과반을 못 받고 표가 여러 명에게 분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2차 결선 때 한동훈 전 위원장과 A 후보가 최종 2인으로 붙게 되면 나머지 표를 흡수해서 어대한에 한번 대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소 변호사님 뭐 아까 말씀해 주긴 했지만 친윤계의 시나리오가 과연 뭘까 궁금한데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과반 저지한 다음에
2차에서 나경원 후보든 뭐 원희룡 후보든 뭐 단일화 일단 해서 뭐 뒤집게 해보겠다 이런 전략인 건가요? 그렇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당원들의 표심은 좀 틀려요. 옛날에 이준석하고 나경원 붙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이준석 후보가 20% 이상 앞섰어요. 그런데 당원들이 투표하니까 4%를 나경원 후보가 4% 이겼어요. 따라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우리 국민의 절반이잖아요. 근데 당원들은 오래된 당원들은 한 3, 40만 이분들에게 조직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특히 대통령을 제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 위원장이 여론조사에는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당원들 80% 있잖아요. 투표해 보면 상당히 그 원희룡이나 나경원 의원이 생각보다 득표력이 있을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 과반은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이제 결선 투표 가는데 누가 단일 후보 되느냐? 이거는 이제 2등이 되는 거죠. 2등은 누구로 좀 그런 예측하시겠습니까?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 원희룡, 나경원은 저는 현재는 팽팽하다 봐요. 팽팽하다. 다만 이제 그 원희룡 후보의 장점은 확장력이 있죠. 친윤이 다 밀어주면. 네. 그 점에서 이제 그 원희룡이가 2등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여튼 누가 되든 간에 2등 안 되게 3등이 단일화되면 그러면 이게 결선 투표는 예측 불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강산표 부대변인 일단은 한동훈 대 반한동훈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은 말씀대로 결선 가면 모른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도를 봤을 때 그 친윤 후보는 원희룡 혼자입니다. 그리고 반윤이나 비윤은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이렇게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지층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윤 후보가 친윤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아하. 조금 구도상 맞지가 않아요. 지지층도 다르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당대회 투표율이 뭐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표는 사실 나경원 후보가 조금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이 낮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친윤 원희룡의 어떤 조직력이 발동이 된다고 네. 하면 저는 예측할 수 없는 구도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박빙이라도 결과는 저는 당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우세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계속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 볼 텐데, 자, 최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고령자를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심동욱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원입니다. 지난 14일 80대 여성 2명의 가방을 잇따라 훔친 남성이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내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 짚고 이리 가면 뒤에서 꼬박 가방을 뺏기는 거야. 내가 놀래가지고 왜 이러는데 박수 따라 놔버렸잖아. 지난 4월에는 휠체어에 타고 있던 80대 남성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던 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두 건 모두 피의자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을 노린 절도였습니다. 고령으로 접어들면 신체적으로 반응이 느려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이런 절도 범행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60세가 넘는 이들에 대한 절도 범죄는 5년 동안 5천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율로 따지면 20%가 넘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처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인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나 신고할 수 있는 인지적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동에 못지않게 취약하다. 노인 범죄의 심각성을 좀 알려야 되죠.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그럼 사건 전문가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방금 리포트 온 내용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건 변호사님. 네. 자, 이렇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범죄가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실제로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아무래도 인지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굉장히 취약한 것이 노령층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 금융 사기에서도 굉장히 노리는 그 타겟층이 바로 노인층인데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는 어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금방 이 검색도 해볼 수 있고 사실 여부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반면 이 고령층의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범행이 가파르게 증가한 한 가지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아까 지금 리포트 내용처럼 2018년 대비 2022년도 5년 만에 20% 가까이 늘었다는 거고요. 심지어 노인 대상 성범죄마저도 매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대책 마련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검찰에 있을 때 예. 여성아동조사부에서 이제 성범죄 사건을 주로 전담해 수사를 했었는데 네. 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수사하다 보면 피해자분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한두 번 겪어서 신고를 안 하시고요. 이 고령의 성범죄들의 피해자들의 특징이 몇 번은 참다가 이게 계속 반복됐을 때 신고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근데 그때 할머니분들이 이렇게 조사해보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성범죄 피해 당했다고 말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어디 가서 내가 젊기라도 하면 바로 신고라도 했을 텐데 내가 한두 번만 이랬으면 참으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를 겪었을 때 어떤 보이스피싱 범죄를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인 대상 교육도 좀 활발해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리포트 내용처럼 정말로 이 여성이나 아동 대상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든 법원이든 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고 봐서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네. 근데 노인 또한 이러한 이제 범죄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또 범죄에 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화되어야만 이런 범죄들이 좀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범죄를 당했건 간에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이 소식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볼 텐데 참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불륜 저지르고 본처를 협박한 불륜녀 이 얘기인데 장가 기자. 거의 이 스토킹 수준이었다고 해요, 이 불륜녀가? 네, 그렇습니다. 이 내연녀 A씨가요, 내연남 B씨가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니까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내연남의 아내인 C씨에게 무려 307차례에 걸쳐서 연락을 하면서 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이 자신의 내연남과 자신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평생 복수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쫓아갈 테니까 내연남에게 전해달라. 이런 나를 고소를 한다면 너희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도 수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또 이 내연녀는요, 이 B씨와 C씨 부부가 내연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 거래처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요, 너희들을 실직시켜버리겠다. 이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하는 말이죠. 적반하장도 입은 수지 이런 말이 딱 떠오르는데 자, 뭘 잘했다고 이러는지 본처 입장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건 이 나를 고소한다면 너희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면서 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인데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것만 해도 본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날 텐데 내연녀가 오히려 이 나의 아이에게 위협을 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정말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권 변호사님, 재판부의 판단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좀 엄벌 내려졌습니까? 일단 검찰에서는요, 이 피고인 이 내연녀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그간의 중간에 이 피해자와 또 합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합의를 했을 때 이 공소 기각이 될 수 있는 죄명들에 대해서 공소 기각이 됐고요. 남은 죄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 양형유예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처인 C씨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굉장히 모욕의 정도는 굉장히 컸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이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도 없고 또 C씨가 중간에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렇게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좀 받은 법조인으로서 좀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내연녀 입장에서 화가 나서 와이프한테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자녀에 대한 위협까지 얘기를 하는 건 지켜야 되는 선을 이미 넘었지만 너무 과도하게 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도 이제 뭐 부부 생활을 하지만 시쳇말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상대방은 저 뼈가 녹는다. 그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근데 자녀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고 심지어 너희 남편 실직시킬 거야라고 경제적 압박까지 가했잖아요. 그런데 집행유예 판결 과연 이 부분을 피해자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이 기사를 쭉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서 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이 둘의 관계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났는데 네. 사실 본처가요.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죠. 이들의 내연 관계로 인해서 내 정신적 피해가 이렇게 큽니다라고 이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가 중간에 둘 관계가 좀 잘 정리되는 것 같아서 이 본처가 기회를 줘요. 왜냐하면 자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소를 한번 취하를 합니다. 그런데 소를 취하했더니 이 둘이 다시 또 내연 관계를 다시 시작한 또요? 겁니다. 네. 그래서 화가 나서 본처가 다시금 이 상간녀 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손해배상액을 4천만 원 인정을 합니다. 근데 통상 이렇게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보통 재판부가 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배에 가까운 4천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라는 건 이 본처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그만큼 크다라고 재판부에서도 본 거고 한번 소치하라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연 관계를 이어간 것에 대해서 재판부도 충분히 아내의 고통을 통감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재판부도 이런 걸 좀 심각하게 봤다 이런 걸 텐데 어쨌든 내연녀가 가장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남성, 본처와 아이 두고 이런 딴짓을 했던 남성이 더 문제 아닌가요? 가장 문제죠. 네.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이 미혼의 여성과 이런 내연 관계를 가졌다. 사실은 가장 지탄받아야 되는 건 남편인데요. 왜 자꾸 이 사건 관련한 보도에서 내연녀와 본처만 부각되는가? 저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바람을 피운 건 남편이고요. 그 사실을 들켰을 때는 어쨌든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좀 잘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아내가 이 내연녀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했던 건 아닌가. 심지어 소를 취하자 다시 내연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에서 이 남편은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면서 아마 화가 엄청 많이 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 다음 사건 한번 넘어갈 텐데 자, 이번 사건은요. 작년 연말에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인공이죠. 전총조와 연결된 얘기입니다. 이번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결국 제명입니다. 자, 장가 기자, 이번 사건 주인공 전총조 사태로 논란 빚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지탄도 받고 뭐 안타까움도 받았고 했던 국가대표 남현희 씨입니다. 펜싱. 자, 펜싱 단체로부터 징계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제명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펜싱협회가요. 지난 1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남현희 씨를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펜싱 아카데미의 이 수석 코치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 그리고 전총조 씨가 학부모들에게 이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에게 대한 이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로 징계가 요구가 됐습니다. 네. 자, 징계에 발단이 된 이 코치는요, 미성년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간 성추행 등 성폭력을 가해서 피해자 측에서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 코치가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자, 코치가 사망을 했으니 경찰이 수사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이 남현희 씨가 이 성범죄를 인지를 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해자 부모들이 후속 조처를 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이후 지난해 10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 지난 3월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인 문체부에서 서울펜싱협회에 징계 심의를 요구를 했고 서울펜싱협회가 제명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서울펜싱협회에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개인에 대한 이 제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하는 반응이었거든요. 네. 목소리 들어보시죠. 죄송하지만 그 건은 저희가 할 말이 없거든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누설할 수는 없어요.
남현희 씨가 그 제명된 거 관련해서 재심의 신청했다고 기사가 나오던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도 잘 몰라요. 신청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하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몰라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시 남현희 씨 대응이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도 좀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변호사님, 네. 남현희 씨가 이 자신의 이름 건 아카데미, 펜싱 아카데미 운영 중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카데미 운영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명 조치가 확정이 될 경우에 네. 이 지도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전청독시 사기의 공범으로 또 남현희 씨가 지목이 돼서 수개월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자 이 남현희 씨가 자신의 이름을 건 아카데미를 지난 4월부터 계속 운영 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확인되는 바로는 재심의를 지금 한 것으로 보여져서요. 아직 이 자격 박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재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남현희 씨는 한 인터뷰 보니까 사건을 이걸 알고도 방치한 건 아니다라고 항변했는데 이런 점들이 좀 가만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남현희 씨가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싶은데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신고 의무자들이 있습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장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학원이나 교육시설의 기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아동으로부터 내가 이런 어떤 성추행을 당했어요. 내가 이런 신체적 학대를 당했어요라는 피해 사실을 지득하면 바로 수사기관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남현희 씨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피해 아동으로부터 피해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가 이게 사실인지 이걸 다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래서 녹음이 있냐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계속 뭐 그런 게 문제가 되면 나한테 언제든 편히 얘기해라 라고 재차 말했지만 이 친구가 다시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게 사실인 걸 알면서도 묵인한 게 아니다. 난 사실 여부가 불투명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다. 일단 무조건 조치는 취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지금 남현희 씨가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고 의무자의 의무는 이러한 의심되는 정황, 피해 내용을 지득하면 바로 수사기관에 알려서 이게 사실인지 처벌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알리라는 겁니다. 이게 알리지 않으면 피해 아동의 사건이 그대로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막고자 신고 의무가 생긴 건데 지금 오히려 이게 반대되게 내가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없어서 내가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네. 주장은 사실은 신고 의무를 해태했다라는 자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남현희 씨가 잘못 생각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전국의 체육시설, 뭐 체육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유의 있게 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인데 의대생 몰카 사건입니다. 굉장히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입니다. 장가 기자, 서울소대 한 의대에 다닌 남학생이요. 교제했던 여학생들의 사전 동의 없이 차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재판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24살 A씨가요. 2022년 9월부터 그리고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여자친구가 A씨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성북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를 받게 됐고 현재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핸드폰에는 100여 장이 훌쩍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2명으로 특정이 됐지만 피해 여성들은 얼굴이 나온 이 나체 사진의 당사자들이 최소 4명 이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예. 변호사님, 이 공분을 더 산 이유가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 남학생이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일로 휴학한 건 나에게도 상당한 손해였다. 자, 응급의학과를 선택해서 잘못을 속죄하며 살겠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고 어떻게 반성하는 게 타당한지를 아직 몰라서 이렇게 진술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13일입니다. 서울 북부지법에서 이 의대생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고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라고 판사가 물었더니 모두 인정한다라고 답하면서 추가로 덧붙인 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일 때문에 휴학하게 됐는데 휴학이 나한테 시간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인 줄 아냐. 상당합니다. 근데 그 손해를 내가 받아들였다. 플러스 내가 얼마나 반성하느냐면 많은 의대생들이 기피하는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 자체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라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재판부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응급의학과 의사분들은 한테 이거 굉장히 결례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데없이 응급의학과가 봉변을 당한 예.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분들이나 관련 종사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대생들이 기피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잖아요. 그럼요. 환자의 생명에 크리티컬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과인데 많은 의대생들이 기피해서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해서 힘든데 우리가 속죄과까지 돼야 되냐. 그러니까 무슨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 과를 선택한 게 감형 사유가 되고 속죄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그런 속죄과까지 돼야 되냐. 속죄과. 네, 너무 울분이 터진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 의사들은 이건 응급의학과를 모욕하는 발언이다라고 모욕 해서 맞죠. 네, 이 의대생이 단순히 자기 사건에 대한 파장뿐만 아니라 정말 의료계 전반을 흔드는 파장을 낳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장가 기자, 가장 걱정되는 게 이 피해자 아닙니까? 네. 피해자 정신적인 피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촬영된 이들은 이 A 씨가 과거 교제를 했던 여자친구는 물론이고요.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난 여성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피해자 중 일부는 자살 충동은 물론이고 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남학생은 지난 13일 열린 공판에서 자신이 촬영했던 사진들을 모두 폐기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 진실 여부는 본인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내 사진을 폐기를 했는지 혹시 향후에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진짜 이 부분이 여성분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 아닙니까? 이거 네.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조사 맡겨야 됩니까, 경찰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는 종료가 되어서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은 상태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몰카 범죄의 피해자들은 이게 자칫하다가 유포가 돼서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이게 그럼요. 확대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실제로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디지털 장의사를 고용해가지고 실제로 내 사진이 어디 유포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좀 지워달라고 사설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께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피해자는 지금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일상생활을 못하는데 이 피고인은 내가 응급의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속죄해달라라는 말도 어떤 의미인지도 재판부께서 잘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량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요. 만약에 피해자랑 합의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도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그 4명 이상이 되는 피해자 중에 어느 누구도 합의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형 선고도 가능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글이 있는데요.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골판지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요. 불황자나 무연고자 시신은 골판지관에 넣어서 바로 화장한다며 일본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이 골판지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들 사이에서도 비싼 관을 쓸 필요 없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글까지 쓰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진 사실 조작된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콜롬비아의 한 업체가 고안해낸 관으로 변하는 침대 보도 영상과 필리핀 거주자의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거라고요. 잘 보면 사진에 일본어 자막을 합성한 것도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방식을 쓰는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요. 일본 현지 누리꾼들은 불쾌하다, 어떤 의도로 저 영상을 만든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품었다고 하네요. 햄버거 세트에 빠질 수 없는 감자튀김. 그런데 이 당분간 한국 맥도날드에서는 이 감자튀김 볼 수 없겠습니다. 어제 맥도날드 측은 공급받은 일부 냉동 감자의 기준 미달이 우려돼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 밝혔기 때문입니다.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사실 한국 맥도날드가 감자튀김 판매를 일시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21년 8월과 2022년 2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 대란 영향으로 몇 주 동안 감자튀김 판매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는 감자튀김을 팔 수 없게 되면서 당분간 세트 메뉴도 판매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햄버거 단품 메뉴를 주문하면 중간 크기의 콜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외에 다른 패스트푸드점들은 감자튀김 판매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